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수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추후 판단하는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우선 15년째 동결돼 있는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의 지원금은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집이 침수됐을 때의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됩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지난 2006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정청은 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해 지역의 신속한 즉 간접적 지원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일단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현 상황은 현재 재원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 예산은 1조 9천억 원의 목적 예비비와 7천억 원 수준의 일반 예비비 등 모두 2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족한 재난 대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일단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재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은 일단 예비비를 모두 활용한 뒤에 부족할 경우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배수석에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책상화 비서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정치, 경제 등 각 분야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윤창열 신임 사배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 사회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국정 전반에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 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신임 수석 비서관은 내일 임명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전국에 한 곳도 없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소나기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강한 비는 호우 관련으로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는데요. 현재까지 사망 33명, 실종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있던 해가 2011년인데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그 해에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78명이었는데요. 이번 집중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번 달 1일부터 파악을 해봤을 때 사망 33명, 실종자 9명, 부상 8명 등입니다. 어제는 실종자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남 담양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남성 운전자와 충북 음성에서 실종됐던 여성입니다.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는 순환사고로 분류돼 인명피해와는 별도로 구분이 되는데 4명은 숨졌고 아직 실종자 2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를 기준으로 이재민은 7천여 명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약 3천 명은 여전히 집에 가지 못하고 대피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도 적지 않아서 주택 5,900여 채, 비닐하우스 5,800여 동, 축사와 창고 2,500여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큽니다. 현재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94배에 이르는 2만 7천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산사태 발생 건수도 많은데 현재까지 1,100여 곳에서 산사태가 확인됐고 이 숫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비가 그쳤다고는 해도 산비탈이나 절개지 근처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 복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시설별로 현재 응급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로와 교량 같은 곳은 좀 복구가 빠른 편이고 반면에 비닐하우스, 또 철도 등은 조금 복구 상황이 좀 더딘 편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산사태 같은 경우는 발생한 곳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응급 복구가 됐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아직 복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모두 포함해서 현재까지 전체의 응급 복구율은 61.1%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집중호우 점검 국무회의를 통해서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을 활용하는 등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난경보가 제때에 전달되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가다듬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경기 안성과 강원 철원, 충북의 충주, 제천, 음성, 충남의 천안, 아산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정부는 앞서 선포된 지역들처럼 피해 조사가 완료되진 않았더라도 사전 피해 조사를 통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별 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4대강 보해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침수 피해를 본 지역에서 침수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강 유역 일대 마을에서는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사실상 인재라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물을 방류하기 일주일 전에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에 도달했지만 수자원공사가 나흘간 방류량을 늘리지 않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갑자기 방류해 수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용담댐은 방류량을 초당 700톤에서 3,000톤으로 4배가량 늘렸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옥천, 전북 무주 등 4개 군에서 주택 220여 가구와 농경지 67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삼 주 재배지인 금산 지역 한 군데만 인삼밭 200헥타르가 물에 잠겨 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인삼밭, 진흙벌로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3, 4년간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인삼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수재민들은 이번 수해는 용담댐 방류로 일어난 인재라고 성토합니다. 비 올 때 물이 많이 내려올 때 같이 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던 지난주 댐 수위를 낮출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인 85.3%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선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관리 규정에 따라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가량 흘려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나흘을 보냈다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7일에서야 뒤늦게 방류량을 700톤으로 늘렸고 제한수위 100%를 넘어서자 결국 초당 3,000톤 방류가 시작됐고 댐 하류 일대 4개 시군 마을 39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방류량을 늘리지 말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래프팅하는 업체들 좀 있고요. 펜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류량이 늘어나게 되면 손님을 못 받으시는 거죠. 이게 위험하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예비 방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저수용이죠, 주로. 수자원 이제 용수댐인데 용수댐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비 방류를 반드시 해야죠. 이런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은 4개 지역 군수들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수위 조절 실패에 공식 항의하고 피해 복구와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이처럼 용담댐이 나흘 동안 방류량을 늘리지 않는 게 문제라면 섬진강댐은 하루 사이 급격히 방류량을 늘려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류량을 3배 늘린 뒤 제방이 붕괴됐다는 건데요. 피해 주민들과 지자체는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윤덕 기자입니다. 섬진강 제방이 100m가량 무너지면서 물에 잠긴 전북 남원의 8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살림살이 하나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올 만큼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도 폭우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지, 제방은 왜 무너졌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는 현실이 더 답답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난리가 나도 누가 나와서 단 한마디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피해 원인을 밝혀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 의원들도 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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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이 무너지기 6시간 전까지 초당 600톤 정도였던 방류량을 붕괴 직전 3배로 늘린 이유와 집중호우 예보에도 사전 방류량이 왜 적었는지 캐물었습니다. 물을 팔아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가 일기예보를 못 믿고 이거 비워놨다가 나중에 책임을 받을 겸 지금 물 채웠다가 이제 물이 쏟아지니까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남원과 순창, 전남 구례 등 섬진강 유역 7개 지자체는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방류량의 증가에 따라서 미처 하류 주민들이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된 피해라고. 수자원공사 본사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무총리에게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뤄질 예정인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8일 영산강 죽산부입니다. 강물이 불어나자 수문을 열어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에 이런 보가 16개 설치됐습니다. 물줄기 중간에 보를 놓으면 폭우 시 강물을 천천히 내려보내 홍수를 조절한다는 게 애초 계획입니다. 이번 홍수 때 4대강 본류 주변에 피해가 적었던 것은 보의 역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가둬주면서 옆에 피해를 안 주면서 그리고 밑으로는 또 계속 빼거든요. 가두면서 빼주고 이게 홍수 조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분석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개방했을 때 모두 홍수 대응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도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가치는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가 있으면 하천수위 올라가죠. 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홍수위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홍수 위험이 증가된다. 하지만 분석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4대강 사업 후 지난해까지는 비가 적게 내려 홍수 예방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대한 분석은 4대강 사업의 실제 영향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폭우 시 4대강 보수위와 저류량, 방류량 등을 분석해 효과를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섬진강은 100년 빈도거든요. 만약에 200년 빈도로 제방이 축조가 돼 있었다면 원류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설계 기준을 한번 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방의 부실, 지류와 지천에서 범람이 반복되는 문제도 지적된 만큼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양산과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3상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공식 등록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сегодня утро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первые в мир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акцина против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백신 이름은 옛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에서 따온 스푸트니크 V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백신이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2딸 가운데 한 명도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해 접종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가 개발한 백신입니다. 무라슈코 보건부 장관은 모든 임상시험 지원자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항체가 생성됐고 백신 접종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상세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러시아와 백신의 사전 자격 심사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again, pre-qualification of any vaccine includes the rigorous review and assessment of all required safety and efficacy data. 이번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백신 등록 이후 곧바로 3차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이라며 3차 임상시험은 러시아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연일 연고점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오늘은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15포인트 하락한 2399.52에 코스닥은 19.8포인트 내린 840.4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와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 제4공장 신설 발표 이후 연이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CJ제일제당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5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본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호텔.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지난달 영업을 재개했지만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90%나 줄었습니다. 以上にも市場が冷え込んでいて、氷が凍るようにかなりフリーズしちゃってるなと。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프런트 직원을 모두 없애고 대신 카메라를 달아 손님 출입을 확인하고 있으며 결제도 손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人件費をですね、削減していくと。 의류업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세실 맥비 브랜드를 보유한 이 회사는 일본 국내 43개 점포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의류업계 매출 1, 2위를 다투는 온워드 홀딩스도 인터넷 판매를 강화하면서 올해 안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국내 700개 점포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클럽 대신 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나간 자리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베를린의 한 공원입니다.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담배꽁초며 빈 병과 캔, 각종 포장지 등이 널려 있습니다. Es ist traurig, weil der Mülleimer ist dort und der ganze Müll ist überall umher verteilt. Hier ist eine Zange. 클럽이 문을 닫자 젊은이들은 경치 좋은 공원에 모여서 밤새 고기를 구워 먹고 술 파티를 합니다. 그 다음 날 공원에는 거의 어김없이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뒤처리 등 기본적인 에티켓을 6개국어로 번역해 이른바 공원 예절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러타이 국경 지역인 베이완에는 1세제곱미터 면적의 모기수가 5,200마리나 분포해 모기 왕국으로 불립니다. 베이완의 많은 늪과 무성한 잡초가 모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곳 군인들은 매일 모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복도에 수북이 쌓인 죽은 모기떼를 쓸어 담고 휴식 시간에도 방충 모자를 쓴 채 농구를 합니다. 여름이 오기 전 모기약과 전자식 모기 퇴치기 등 방충용품 구비는 필수. 밤낮 없이 달려드는 모기떼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신병의 하루는 양치질과 세수가 아닌 전자식 포충기 안에 쌓인 모기 치우기로 시작됩니다. 每天灭蚊的数量能够装满20多个，军用脸盆。 도보로 국경을 순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복 사이로 맨살이 드러난 곳은 없는지 살펴보기와 모기 퇴치제 뿌리기입니다. 베이완 지역의 모기는 종류가 많고 독성이 강하기로 유명한데요. 모기에 물려 죽은 군견도 많습니다. 경력 8년의 노련한 군견도 모기에 물리면 물에 뛰어들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베이완의 군인들은 매해 여름마다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며 힘겹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지역 니스 근교의 식용꽃 재배 농가입니다. 페랭이 꽃은 달콤한 맛, 보리지 꽃은 오이 같은 시원한 맛, 한려는 후추의 톡 쏘는 맛 등 꽃들도 저마다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지니고 있는데요. 식용꽃들이 최근 고급 식도락계의 새로운 요리 재료로 많이 이용되면서 식용꽃 재배가 원예업계 틈새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Le métier premier, c'est de servir la restauration haut de gamme. Donc, ils sont toujours, les chefs sont toujours en avance des tendances et en échangeant avec eux. 생선, 육류 등 꽃이 지닌 특유의 맛과 향에 따라 식용꽃은 어느 요리에든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요리사들은 말합니다. Dans un premier temps, c'est élégant, mais surtout, ça apporte aussi un côté gustatif qui est intéressant. 프랑스 남부 지역의 원예업은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식용꽃 재배는 전망이 밝은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재정 지원으로 지중해 농업연구센터에서는 식용꽃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트로 흑인 여성 상원 의원인 해리스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신의 러닝메이트는 카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라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윗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을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라고 했습니다. 1964년생인 해리스 상원 의원은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17년부터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전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 법조인 경력이 많습니다. 연방 상원에 진출한 두 번째 흑인 여성인 해리스는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부통령 후보로 오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경제학자, 어머니는 유방암 전문가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부모님이 재즈 음악을 좋아했으며 자신이 어릴 적 민권 신장을 부르짖는 거리 시위에도 자주 참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흑인의 정체성과 인도를 매개로 한 남아시아 정서가 해리스의 자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의원은 자신을 단지 미국인으로 생각할 뿐 정체성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이 과거 흑인과 백인 학생이 함께 버스를 타도록 한 정책에 반대한 것 아니냐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And there was a little girl in California who was part of the second class to integrate her public schools, and she was bused to school every day. And that little girl was me.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해리스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세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시위대와 경찰이 갈등하고 있는데 경찰 지지파와 반대파의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경찰이 8살 어린이의 수갑을 채우려는 화면이 공개되면서 경찰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이 판사의 명령에 따라 공개됐습니다. 플로이드 씨 사망 79일 만입니다. 이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는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고 대규모 체포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물러났지만 지역 경찰과 시위대는 여전히 매일 밤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예산을 깎자는 시위에 예산 그대로 두라는 경찰 지지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미 서부 시애틀에서입니다. 결국 경찰 예산은 깎였고 이 지역 최초 흑인 여성 경찰 총수는 사임했습니다. 중부 콜로라도주에선 경찰 찬반 시위대가 충돌해 격렬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최근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8살 어린이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Okay. You're going into jail. So you need to stand up and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8살 난 아이에게 그것도 학교에서 이게 수갑 채울 일이냐는 비난이 거셉니다. 인종차별, 경찰의 폭력은 미국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이를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지금 미국 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나눔의 집에 대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후원금 약 88억 원 가운데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된 돈은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나눔의 집 후원금은 약 88억 원. 이 가운데 할머니들이 사는 시설에서 사용한 돈은 불과 2억 원, 2.3%에 불과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 이 후원금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 구입 등 재산 조성에는 30%인 26억 원이 쓰였습니다. 자녀 후원금은 다른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습적인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것의 액수에 따라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폭언 등 정서적 학대 의심 사례도 나왔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 시설장은 할머니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요양보호사 나쁘다. 나한테 뭐 무슨 짓을 했다, 안 먹였다,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게 그거는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발언 뒤에 거꾸로 할머니에게 시설을 옹호하는 인터뷰를 하도록 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사진 해임과 시설장 교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만들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은 일단 정면 대응은 피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님들을 위한 나눔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법인 측은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이사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오늘은 폭염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대구가 35도, 강릉과 제주가 33도, 서울은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20, 많은 곳은 80mm나 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올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